무리를 이루는 것은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방어 수단이죠. 반면 포식자의 무리는 먹잇감 사냥을 위해 최적화된 전략을 펼칩니다. 바닷속의 정막을 먼저 깨우는 것은 황점전갱이 무리입니다. 평화롭게 쉬던 정어리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우왕좌왕 어쩔 줄 모릅니다. 위험을 직감한 정어리들은 서둘러 무리 속으로 파고듭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구조물처럼 변모했습니다. 정어리 떼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요? 정어리의 피부와 혈액 속에는 예민한 교감신경이 존재합니다. 교감신경은 위협을 감지하는 동시에 안전한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아무리 잘 피하려고 해도 항상 희생자는 나오기 마련이죠. 배를 채운 포식자는 유유히 자리를 떠나고 정어리들은 다시 대열을 정비하며 질서를 회복합니다. 오늘도 몇 마리의 일행이 먹이로 사라졌지만 전혀 표가 나지 않습니다. 약자의 운명은 하루하루가 위태롭지만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통해 종족을 이어갑니다. 바다 생물들은 저마다 살아남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드닐은 플랑크톤을 먹을 때만 몸의 절반을 살짝 내놓죠. 경계심이 강한 종입니다.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슬그머니 꽁무니부터 뺍니다. 가드닐 특유의 생활 방식이죠. 매처럼 좋은 시력을 가졌다는 얼룩매 가오리의 정찰 비행입니다. 모래 위를 스치듯 지나가며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려 합니다. 얼룩매 가오리가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래 속에 사는 개와 조개입니다. 하지만 넓은 지역에서 작은 먹이를 찾는 건 쉽지 않죠. 쿨하게 뒤돌아섭니다.
집요한 사냥꾼인 바다뱀 역시 산호초의 거주자입니다. 이 바다뱀의 조상은 오래전에 육지에서 살았던 생물입니다. 먹이를 찾아 바다로 온 후 환경에 적응하며 세대를 거쳐 진화해왔죠. 후손들은 물살을 가르기 좋도록 꼬리 부분이 납작하게 진화했습니다. 바다뱀은 수면에서 숨을 들이마신 후 긴 폐에 공기를 저장해 한두 시간은 숨을 참고 버틸 수 있죠. 굴 속의 갑각류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많이 움직일수록 폐에 저장된 산소는 급격히 소모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수면을 오르내리며 호흡을 해야만 되죠. 평온하던 바다에 물살이 일어납니다. 조석 현상. 하루에 2번 달의 위치에 따라 바닷물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이죠. 물이 빠지고 들어올 때마다 바닷속에는 거센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오징어는 나무 기둥 뒤에서 물살을 버텨냅니다. 날리는 모래 때문에 바닥에서 생활하는 종은 곤욕이죠. 자칫하면 물살에 훅 쓸려갈 수도 있으니 이럴 땐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태평양에는 약 600여 종의 산호가 서식합니다. 산호 주변은 4천여 종의 물고기가 자라고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하죠. 라이언 피쉬입니다. 사냥꾼치고는 지느러미가 과도하게 치장됐죠. 요란한 등장에 물고기들은 바로 경계합니다. 약 올리듯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계속 도망다니면 잡을 수가 없죠. 결국 사냥을 포기합니다. 산호초 세상에는 전형적인 사냥꾼도 존재합니다. 먼저 목표물을 정합니다.
그 다음 미끼로 관심을 끌며 먹잇감을 향해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어떤 먹이를 노리고 있을까요? 마침내 노리던 먹잇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침착하게 기다리며 먹잇감이 사정권에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한순간 성공합니다. 몸집은 작지만 뛰어난 사냥꾼이죠. 리보닐은 현란한 몸짓으로 먹잇감의 혼을 쏙 뺍니다. 가는 길을 막고 정신을 쏙 뺀 다음 가까이 오면 한숨에 잡습니다. 바깥 세상은 언제나 위험하죠. 이럴 때는 집 안에 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 녀석은 워낙 경계심이 강해 좀처럼 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레이더처럼 생긴 눈으로 앞의 실체를 탐색하느라 분주합니다. 촬영팀의 조명빛이 어쩌면 외계인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산호초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천적들 눈에 절대 띄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대표하는 동물이 바로 영리한 갑오징어죠. 갑오징어는 한순간에 완벽하게 변신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피부 근육으로 결절이라 불리는 돌기를 만들어 주변 환경에 완벽히 적응합니다. 픽셀 같은 색소세포 수백만 개가 풍선처럼 확장하고 수축하면서 금세 색을 바꾸죠. 이러한 위장은 방어에 충분하지만 만약 통하지 않으면 즉시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산호초 세상에는 위장의 달인들만이 모여 사는 독특한 장소도 존재합니다. 바닷물이 좁은 섬 사이를 통과하는 인도네시아 렘버 해협은 물살이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사방이 드러난 이곳에서는 위장술이 뛰어난 종들만이 생존할 수 있죠. 외출 나갔던 문어가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사방이 훤히 드러나 집에 있을 때도 위장이 필요합니다.
외출할 때는 집을 통째로 들고 다니는 문어도 있죠. 그런데 이건 체력 부담이 크겠죠. 몇 발짝 못 가 지쳤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출발. 포기하지 않는 걸 보니 집이 마음에 꼭 드나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내리막길. 문어한테는 쉽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굴러가도 목적지에만 가면 되겠죠. 한참 걸어야 할 길을 단숨에 왔습니다.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일단 터를 잡고 집을 세웁니다. 그런데 주변의 해조류가 자꾸 몸에 걸립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집터가 안 좋은 것 같죠? 다시 오르막길로 향합니다. 힘이 떨어지니 몸도 집도 천근만근. 여기는 어떨까 집을 세워보는데 이번에는 바닥이 고르지 않습니다. 다시 이동.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터를 찾았습니다. 먼저 바닥에 모래를 파내고 그 자리에 집을 세웁니다. 아늑한 집이 뚝딱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단한 시간이었네요. 사방이 모래밭인 이곳에는 어떤 생물이 숨어 있을까요? 언뜻 보기엔 해조류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눈도 초롱초롱 빛나고 귀여운 종이죠. 한 줄기 해조류는 누구의 관심도 끌지 않죠. 완벽한 위장입니다. 바닥이 온통 팔의 군락지인 이곳에도 생명은 존재합니다. 버려진 나무 쓰레기처럼 보이죠?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온통 초록색 환경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발한 위장술입니다.
밤이 되면 산호초의 바다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변합니다. 주간 근무자들은 퇴근하고 야간 근무자들이 교대합니다. 야행성인 새우떼는 수면 근처의 식물 플랑크톤을 경쟁적으로 먹습니다. 혼자 오붓한 시간을 즐기려던 문어는 달려드는 플랑크톤이 여간 성가신 게 아닙니다. 피부가 얇은 문어는 이물질이 닿는 걸 아주 싫어하죠. 이런 상황에서 문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모래를 깊이 파냅니다. 그리고 집을 비스듬하게 눕힌 후 대문을 닫습니다. 이 녀석은 플랑크톤을 어떻게 피할까요? 모래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 어린 문어는 플랑크톤을 피해 집으로 주랭랑을 칩니다. 집에 오니 좋긴 한데 배가 고픕니다. 이럴 때는 집에서 편안히 낚시하기. 길게 뻗은 다리로 낚시를 시도하는데 별 소득이 없습니다. 오늘 밤엔 배를 채우기 힘들겠네요. 밤의 사냥꾼, 불꽃 갑오징어입니다. 야행성인 이 오징어는 먹잇감을 찾아 어둠 속을 은밀하게 이동합니다. 같은 야행성인 이 새우는 오늘 밤 운이 안 좋네요. 불꽃 갑오징어는 먹잇감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사냥을 100% 성공합니다. 늦은 밤, 이 오징어는 왜 주변을 서성이고 있을까요? 좀 전에 낳은 알들이 모래 속 안반에 잘 붙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오징어는 알을 낳고 나면 어미로서의 역할은 끝나죠. 하지만 이 어미는 알 옆을 바로 떠나질 못합니다. 육아 주머니의 알들은 30여일 정도면 부화해
산호초의 식구로 살아가겠죠. 한참 동안 알 주변을 서성이던 어미는 마침내 어두운 바닷속으로 떠납니다. 모두가 잠든 밤, 은밀하게 사랑에 빠진 문어 커플도 있습니다. 문어는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요? 문어의 사랑법은 특이하게 수컷의 다리를 이용합니다. 수컷 문어는 다리 끝에 빨판이 없는 것이 생식기 역할을 하죠. 이 다리를 암컷 몸에 넣고 정자를 옮깁니다. 문어의 사랑은 1시간이 넘도록 계속 이어집니다. 수컷은 암컷의 반대편 몸속에도 여러 개의 정자 주머니를 보냅니다. 수컷은 태어나 단 한 번의 짝짓기를 하면 대부분 생을 마치죠. 암컷 역시 한 번의 산란 후 알들이 부화하면 죽습니다. 문어는 약 2년의 짧은 생 동안 한 번의 수정과 산란을 하는 거죠. 암컷 몸속에 있는 10만여 개의 알을 모두 수정시키는 사랑은 2시간이 되어서 끝이 납니다. 암수의 격렬했던 사랑이 끝나면 서로 미련 없이 돌아서죠.